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미치광이 내란 속의 윤석열이 내일 재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구속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이지만 이번엔 또 무슨 논리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지 벌써부터 지겹습니다. 특검 조사가 계속되면서 점차 윤석열의 헛된 망상을 누가 주입했는가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점집을 하면서 처박혀 있던 노상원이 브레인 역할을 하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 깝죽대는 것밖에 없던 김용현이 행동대장을 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을 수거해서 연평도 앞바다에서 수장시켜버리겠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계획을 꾸몄던 자가 윤석열의 머리를 지배했다니 참으로 몸서리가 쳐집니다. 뜨거운 7월입니다. 태양은 음침한 곳에 숨어있는 저 더러운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려고 저렇게 장렬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모래에서 새롭게 준비한 복숭아인데요. 김진애 의원님 그 앞에 복숭아 있는데 이따가 드셔보세요. 이따가가 아니라 지금 드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쫀득쫀득하네요. 네, 오래 씹어 드시면 더 단맛이 나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이것도 7월에 딱 2주만 나온대요. 엄청 달아요. 지난번 속이 알죠? 연한 분홍색이에요. 예. 아기 엉덩이처럼. 유럽의 납작 복숭아 아시죠? 네. 여행 많이 다니셨으니까 그 납작 복숭아하고 우리나라 딱딱이하고 그거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아주 여러분들 이번에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 우리나라 딱딱이가 예. 신맛이나 단맛이 좀 모자라거든요. 근데 그게 납작 복숭아가 들어가니까 신맛 단맛이 더 강화가 됐어요. 이건 뭐 달콤 쫀득 그렇게 표현하면 딱 되고 이번에 특히 이제 이걸 이번에 더우니까 조금 너무해. 이거 백운기의 정어리 TV 100만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이거가 지금 우리 모래에서 정어리 모래에서 19,900원에 따로 하는데 5만 원 이상 사시면 이걸 또 보내드린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은 선풍기 사는데 복숭아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닌가? 요새는 먹거리가 비싸서. 예. 이게 그냥 들고 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거치대가 있어가지고요. 세워놓고 또 밑에 핸드폰도 세워놓을 수 있고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고급 선풍기입니다. 복숭아도 드시고 시원하게 선풍기도 받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가 소리가 좀 안 나갔나요? 예. 오디오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은 잘 나옵니까? 예. 전국이 아주 가마솥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 오늘 서울엔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더위죠. 아침에 창문을 여니까 시원한 바람이 아니고 더운 바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이럴 때 정말 힘드신 분들은 야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택배 기사님들 무엇보다 이제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매주 봉사활동을 하는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더워서 작년엔가 이렇게 몇 집 에어컨을 달아드렸는데 가서 보니까 에어컨을 안 틀고 계시더래요. 왜? 전기세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에어컨 틀어드리는 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몇 집에 이제 서큘레이터 그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다고 하는데 지금도 다녀보면은 털털거리는 낡은 선풍기 하나도 없이 이 더위를 견디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단돈 몇만 원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민생지원금 아마 지급이 된다면 가뭄의 단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재산이 30억이 넘는다는 부산의 한 국회의원이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이따위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좀 이렇게 뜨거운 땡볕에 좀 한 1시간 세워뒀으면 좋겠어요. 다른 벌보다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아무리 그 야당이고 정책을 반대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매우 많은 걸 놓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대안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됩니까? 왜? 많은 국민들이 그걸 잘한다고 하는데 그건 국민을 못 따라가는 거죠. 정말 국민의힘 답이 없습니다. 답이. 예. 이따가 한번 좀 살짝 다뤄보겠습니다만.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빨강이 됐습니다. 오늘 그 주홍색이 아주 어울리십니다. 글쎄, 요새 빨강색으로의 전환. 대처. 예. 이게 빨강도 중요합니다. 아우르고. 네. 네. 앞에 있는 복숭아하고도 잘 어울리십니다. 전혜연 민주연구원 본장님은 보라색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앵커님께서 땡볕에서 고생하는 분들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땡볕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아직도 많으시다. 그러게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망언하기 전에 이 노인분들과 폐지 한번 주워봐라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자, 정무승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목요일까지 예비군을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 날씨에 예비군이라니 이야. 걱정이. 원래 이렇게 폭염 때는 예비군 훈련도 연기되거나 아니요,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실내 훈련이 실내에서? 더 비중이 높아지는. 그렇군요. 또 정무승 변호사님 같은 예비군이 계셔서 우리 국민이 잠 잘 자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가 76만 9,850분이신데 77만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또 김진애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방송 중에 77만 되겠는데요. 항상 김진애 의원님 오시면 네. 좋은 일이 생겨요. 글쎄, 저 이상하더라고요. 화요일날은 좀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 갈 때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분 참 귀해요. 제가 탄핵 가결되는 날 나왔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빈말이 그날 아니고 너무 신나가지고. 네. 오시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네. 갈 때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분 좋은 거죠. 오늘 이제 윤석열의 망상을 지배했던 노상원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내일 이제 오후 2시 15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지요. 정우승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영장 발부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100%라고 생각하고 100%.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99% 얘기하던데 딱 100%입니다. 왜냐하면 이 혐의 자체가 증거 인멸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진술 오염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법문에는 그렇게 없지만 사실 그 영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다른 참고인 증인들이 진술을 바꾸게 되는가, 그 사람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에 대한 입증이 차고 넘칠 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법대로만 한다면 100%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는 중앙지법의 남세진 판사인가? 네, 되게 특이한 상황인 게 예. 보통 이제 사법고시 출신의 그 판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은 다 법조인대관의 사진, 최소 연수원 시절 사진이라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판사님께서는 아예 가려져 있거나 검색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법원 차원에서 아마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과거에 생각해 보면 지난번 뭐 다른 김용현이나에 대한 그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구인지도 안 밝혔던 걸 생각을 하면 법원이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이름을 내놓을 수 있는 결과를 낼 거라는 뭐 자신감인지 그런 암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되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사전 영장 심사를 다녀왔었는데 아마 그분이 아닐까. 그 당직 패턴상 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제가 만나뵀던 그분이 맞다고 한다면. 하면서 거기 세 분이 돌아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때 여자 판사였어요? 아니요. 아니죠. 이분은 여성이라고 그러던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예. 남수진 여자예요? 그 정도로 지금 사진조차 공개 안 돼 있는데 중앙지법, 제가 다른 지방법원이랑 그 중앙지법의 그 영장을 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만나다 보면 중앙지법이 대체적으로 더 법문에 더 맞게 깐깐하게 진행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번 영장 청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증거인멸 자체를 혐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영장이 기각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입니다. 지기현 같은 자가 또 있겠습니까? 예. 제가 그 남세진 부장판사의 과거가 어떤 것을 했느냐 봤더니 대학생 진보연합에 예, 대진연. 영장 기각을 했었고,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은
피의자에게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그러니까 사건 무마 수사를 무마하겠다는 조건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발부. 저는 이 점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될 경찰이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더 엄격히 받고 공권력을 행사해서 본인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과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신 걸로 보는데 지금 특검이 작성한 영장의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을 보면 윤석열은 본인을 법치주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치외법검처럼 본인이 머무는 것을 활용하려고 했고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처럼 부리려고 했다. 법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식으로 적시해 놓은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법원에서는 주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우승 변호사님이 말씀한 그 부분도 많은 좋은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99.9999로 합시다. 법대로 한다면 100%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근데 많이 없는 이번에는 상황입니다. 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 강의구 부속실장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장 이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의 변호인이 출석할 때 하고 아닐 때 하고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저는 분명히 판사로서도 이건 확실하게 판단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야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이게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끊임없이 나가니까 거기서도 장군들이 제대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걸 갖다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공작을 한다라는 게 정말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 특검이 참 함정을 잘 판 게 사실 좀 관례적으로 변호인들이 이제 언론에 영장 같은 거를 이제 좀 풀을 해갖고 좀 언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변호인단에서는 사실 실수로 그 영장을 받을 때 팩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그 풀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럼 누가 이거를 풀했는지가 특정이 되는 사안인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장 내부에 누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걸 특검이 담아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언론에 나감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 자체를 외부에 흘렸다. 이 자체가 진술 오염의 우려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범죄 행위거든요. 수사 방해. 예, 수사 방해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증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오염될 여지가 있다,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더 구속 사유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함정을 파놔서 그게 풀되는 순간 바로 그걸로 한 번 더 이 영장 판단에서도 다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설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향님, 앵커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실은 송곳 같아서 모두 드러날 겁니다. 요즘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는 걸 보니 기쁨에 가슴이 더 두근거립니다. 그렇죠. 진실은 송곳 같아서 다 드러납니다. 이상부님, 내일 윤석열 재구속날 국경일입니다. 예. 국경일을 하루 늦춰야 될걸요. 내일 2시 15분에 심사하고 그러면은 아마 7월 10일이 발부되고 그러는 거는 그 다음 자정경. 새벽쯤 예.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봐야죠. 예. 한 가지 더 정구승 변호사님한테 여쭤볼 텐데 윤석열 구속영장이 고스란히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유출이 변호인을 통해서 유출됐다. 형사처벌을 하겠다. 엄정하게 처리할 것 그랬는데 저는 이걸 보고 구속영장에는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개인정보도 있고 그런데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그걸 유출을 했다면 자랑할 것도 아닌데 왜 유출을 했을까 그게 궁금하던데요. 보통 거기에 반박 논리를 같이 자신의 반박 논리를 좀 얹히기 위해 아니면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무리한 수사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유출을 같이 하는데 여기서 좀 약간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검찰은 법원으로 거기 파일로 보내기 때문에 그 유출한 유출로 돌아다니고 있는 현재 그거는 스캔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딱 그 변호인이 했다는 거를 아마 확인을 하게 하려고 함정을 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변호인단에서 실수를 한 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팩스로 받으면 위에 누가 보냈는지랑 몇 시에 보냈는지가 남는데 보통 풀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잘라서 보내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 부분을 안 하셨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풀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까지야 관례상으로 넘어갔지만 이게 걸면 개인정보법 위반이기도 하고 형사소송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보면 이미 증거가 체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 의지나 거기에 기소를 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 보면 참 진짜 정상이 아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변호사들 변호사들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윤석열이 부끄러운 치부가 낱낱이 들어있는 건데 그걸 반박 논리라고 글쎄 말이죠. 유출을 시켜요? 그리고 아마 거기에 들어있는 진술, 반대 진술을 한 사람들한테 경고를 한 걸 수도 있죠.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한번 또 혼을 내는 걸 수도 있고요. 이 변호인들도 지금은 뭐 저렇게 하지만 윤석열 구속되는 순간 아마 먼지 날리듯이 사라질 겁니다. 지금 윤석열 주변에서 그렇게 충성 맹세했던 자들 다 말 바꾸고 하나하나 바꿔가고 있죠.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제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해라, 뭐 총 보여줘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려지겠습니까? 자, 내일 오후에 구속영장 심사하고 밤에 12시 10분에 발부가 돼가지고 12시 10분에 곧바로 수감이 될 겁니다. 예. 아이고, 참. 이게 몇 개월입니까? 3월 8일 날 나왔으니까 벌써 4개월. 4개월이 돼버렸어요. 4개월 동안 정말 편하게 살았지. 반 빠지고. 지금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는 그 서울구치소에서 한층 전체를 비우는 등으로 네. 그때 당시는 뭐 대통령이 이제는 그렇게 있었으니까 못하죠.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 구치소가 겨울은 그나마 따뜻한 물이나 이런 걸로 좀 그나마 보호는 살짝 신경. 왜냐면 정말 추워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는 되는데 여름은 사실 구치소에서 제일 힘들 때가 여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안 그래도 폭염인데 고생 좀 하실 겁니다. 땀 좀 빼시겠네 뭐. 아니, 다이어트 하겠네. 사실 이제 이 더위에 윤석열이 들어가서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너 고생 좀 해라라고 했다가도 지금 또 재소자들도 그렇게 그나마 힘든데 글쎄 말이죠. 가서 그 얘기하기도 좀 거시기 하고 그래요. 하여튼 좀 이제는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요. 근데 윤석열을 그렇게 옹호하고 심지어 내란 이후에도 같은 편에 섰던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은 도대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일부는 또 뭐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하는 거 보면서 속이 탑니다. 근데 그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번 3특검에 의해서 최소 조사를 받던가 아니면 법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시간 싸움이다. 이제 지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요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데요. 협치라는 용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내란 세력과도 손잡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의로운 협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내란 수기와 손잡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하지만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영 논리는 부수자라는 것이 협치이지 내란 수계를 용서해준다 이런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일각에서 자꾸 이거 오염시키는데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어제 MBC인가요? 노상원이 메모를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걸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상원 이자는 물론 이제 무속에 빠져 있고 점집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겠죠. 맨 처음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뭐 수거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현백 준비하고 연평도 앞바다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리고 이런 이런 생각을 했던 자지요. 근데 내란을 일으킨 다음에 썼던 메모를 입수를 했는데 38가지인가? 34가지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 가지수를 보고 이놈아는 증세가 상당히 좀 심하구나. 한두 가지도 아니고 어떻게 30몇 가지를 그렇게 적고 있을 수 있나요? 전혜연 원장님 그럴 자신 있어요? 아니, 저는 이 정도면 망상의 최고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번부터 34번까지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1번, 2번, 3번, 3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여전히 부정선거를 맹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고 국회의원 상당수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다라고 썼고, 대통령 탄핵이 과연 가짜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된 것이 합법적인가?
누가 내란인가, 민주당 의원들 3분의 1 정도인가 부정선거로 된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이 노상원이라는 인물 자체가 두 가지 면에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상당히 잘 통했을 것이다. 한 번은 부정선거 망상론이라는 거, 두 번째는 무속에 대한 맹신, 이것이 합쳐지면서 일반인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거에 대한 자신감, 신뢰, 거의 종교적 수준의 어떤 맹신이 생겼다고 봅니다. 근데 노상원이라는 인물도 윤석열하고 닮은 게 있어요. 사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감이 아닌데 갑자기 대통령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속을 더 신봉하게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상원이라는 인물 2018년에 경기도 안산에서 여성 2명하고 아기보살 신당 운영했었고 군에서 전역하게 된 것도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끈을 잡다 보니 정말 이건 나에게 천운이 있다, 무속을 더 맹신한 게 될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건 개인적 망상을 넘어서 나라를 뒤흔들 계엄으로 이어졌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요. 사실 특검이 이것까지 밝혀야 되냐 싶지만 저는 이런 망상이 형성되게 된 과정도 좀 상세하게 밝혀져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필 메모를 보면 이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메모 몇 군데 한번 들어보면은요, 이런 논리예요. 전산 조작으로 된 야당 국회의원들로 탄핵되었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을 국회의원들이 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가짜로 당선된 사람 아니냐, 전산 조작으로, 부정선거로. 대통령 탄핵이 과연 가짜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된 것이 합법적인가? 또 누가 내란인가? 민주당 의원 중에 3분의 1 정도가 부정선거로 가짜 국회의원이라면 윤석열 탄핵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34가지인가 썼다고 하는데 이 미친놈이 34가지도 아니에요. 그냥 같은 논리 계속 반복하는 건데,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님 이런 거죠. 자, 윤석열 탄핵을 했어요.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논리적으로 뒷받침해가지고 윤석열한테 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논리를 어디에서 찾냐? 탄핵을 한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까 가짜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탄핵은 무효. 이런 논리 전개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다른 논리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는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가 그거는 역사수석이래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아니, 정신감정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혹시 영화 예전에 세븐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세븐에 보면 거기서 왜 연쇄 살인범이, 이 사람은 자기 집착, 망상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소명을 받고 태어나서 이거를 꼭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은 메모를 끊임없이 메모를 그렇죠. 합니다. 이런 노트를 이렇게 쌓아놓는데, 저는 저는 이게 탄핵 전에 한 건 줄 알았더니 탄핵 이후에 하고 나서.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탄핵 이후에 이런 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 시점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핵심입니다. 탄핵 이후에 썼고 자신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쓴 거는 이건 이렇게라도 방송에 비춰지길 원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요. 목적이 있이 작성이 된 거고, 메모라는 건 사실 스스로 메모하거나 기억하기 위한 건데 이 메모는 다른 목적이죠. 이렇게 밝혀지길 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그럼 뭐 때문이냐? 결국 자기는 명분이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작성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말이 안 되죠. 일반인이 봤을 땐 말이 안 되겠지만 자신들을 지지하는 한줌 지지자들에게 어떠한 명분이 있으니 우리를 계속 지지해달라. 우리는 억울하게 됐다. 우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정치 보복이다.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정신병자의 행동 이라거나 이렇게 격화시킬 게 아니라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나쁜 행동으로 봐서 오히려 감경이 아니라 가중처벌돼야 되는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노상원의 메모하고 김용현의 감옥 편지는 상당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본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고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다는 데 있었는데,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아예 공개하라는 심정을 가지고 썼다. 그래서 노상원의 메모와 김용현의 옥중 편지는 상당히 이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감옥에서 쓴 편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헌법재판관 처단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불리한 시점마다 본인들도 방어하지만 윤석열 지지자들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선동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고 안타깝게도 제가 광화문이라든가 시청역 주변에서 집회하는 분들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 개시 본인들은 그런 거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자가 이제 하마터면 나와서 또 돌아다닐 뻔하지 않았습니까? 입도 맞추고 다행히 노상원이 어제 구속됐죠. 예. 네. 참 이런 것도 다 재판이 늦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이 주 2.5일, 네. 주에 최소 2번에서 3번이 진행됐는데 지금 재판이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이거는 비단 직위원 재판부뿐만 아니라 군사법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방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해서 빨리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군사재판 같은 경우는 주 3회, 4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천천히 하다 보니까 다 일어난 일인데 다행히 특검에서 영장을 적시에 다 청구를 해갖고 막아냈기 때문에 방정이지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특검이 통과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진행했다고 하면 대한민국 헌정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뻔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다른 어떤 거는 대개는 자기네들이 의도한 대로 안 됐지만 모든 거를 연기시키는 것만큼은 다 뜻을 이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 친구들이. 그러니까 또 그렇게 연기한 이유는 특검 뒤로 미루고 그동안에 증거인멸하고 대선은 조금 더 미뤄가지고 자기네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시간을 마련해내고 그동안에 이재명은 없애버리고 그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쯤 됐으면 지금쯤 됐으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네들의 이게 모든 계략도 다 수포로 돌아갔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스케줄도 좀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 결정하는 건 재판부죠. 글쎄요. 그럼 직위원 재판부가 뭔가 이제 태도를 전향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네. 그쪽 입장에서 그럴 겁니다. 갑자기 확 바꾸긴 애매하고 뭔가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전 특검이 만약에 지금 당장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사에 집중하되 이제 지금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유지권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권 갖고 와서 지난번 고속 취소 등을 사유로 해갖고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을 지나치게 천천히 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들어서 제가 국민의힘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렇다면 3대 특검을 해야만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충분히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정책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윤석열 구속됐어? 우리 이제 윤석열과 손절하겠다? 분명히 뭐 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진 거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특검을 좌초시키려고 애썼던 일부 정치인들도 저는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수사를 통해서 단죄를 하든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정치적 심판을 하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도 저는 꼭 짚고 싶습니다. 정말. 아직은 여력이 국힘의 의원들까지는 아직은 가지 않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은 지금 이제 뭐 저쪽 국힘에서 전당대회 할 때쯤이면 할 것 같은데. 저는 다음 그죠? 주 중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저희가 나온다고요, 들어갈 것 이제? 같은데. 다음 주 중에 줄줄 소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관이 다 잡아 족쳐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이 정상이 아닌 자가 윤석열의 머리를 지배하고 거기에 또 윤석열이 놀아나고 이랬던 거죠. 결국은 이번 내란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윤석열이 왜 노상원의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였을까? 윤석열의 인물 자체가 열등감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잘 되는 인물들이 본인이 뭔가 자격지심이 세고 우리가 이제 방구석 여포라고 그러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용맹해 보이지만 속으로 겁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와서 상대방이 뭔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야당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 대통령은 잘하시는데 야당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감히 방해한다라고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선관위가 정말 문제가 있는데 뭔가 이상한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주입을 하다 보니 이게 통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열등감과 노상원의 망상이 합작이 된 작품이 바로 저는 계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상원에 대한 조사도 정말 철저히 돼야 되겠고 도대체 노상원과 윤석열 사이에는 누가 있었을까 상당히 의심되는 김건희와 그 군의 세력들 이걸 이용하는 세력들도 수사가 돼야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봐봅시다. 조혜주 선관위원을 언급을 했어요. 조혜주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을 조사하면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 왜 조혜주 선관위원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좌표찍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자신들과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자신들과 오히려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특정을 해서 마치 그 자신들의 망상에 아니면 자신들의 그 명분 쌓기에 디테일이 있어서 이게 사실인 것처럼 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만 보입니다. 일요시사가 이렇게 당시에 노상원이 이제 선관위 침투 또 진압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정보사에 그날 갔던 멤버들 인터뷰를 했는데 망치로 선관위 직원들 머리를 깨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이 참, 그러니까 이자는 뭐 예, 수거해가지고 뭐 폭침인 것처럼 해가지고 수장시킨다. 뭐 완전히 정말 아까 김연애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감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해. 저는 정신감정 하는 거 잘못하면 이것도 그럼요. 그걸로 또 정신 이상으로 갈까봐. 이상으로 또 풀려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괴한 사람인 게 엄청난 자아의식이 강하면서 또 엄청난 겁쟁이의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저는 하여튼 그 두 가지가 이상하게 조합된 사람이 윤석열의 기괴함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꼼짝 못하는 거 보세요.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한테 너무너무 겁을 내잖아. 근데 그러다가 노상원처럼 완전히 그냥 와서 숭배하고 숭상하고 당신만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깜빡 넘어가가지고 본인의 명석함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히 같이 그 어리석은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하여튼간에 이상한 사람이야. 저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모든 발언에 취지에 동의를 하는데 윤석열이 넘어갔다 이런 표현이 쌓이다 보면 마치 윤석열이 이용당했다고 보일까 봐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결정한 거고 본인이 정책 그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논리를 선택했다고 약간 하는 그럼요. 근데 윤석열은 본인이 직접 만약 검찰 같으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군 문제니까 못하던 거를 노상훈이하고 김용현이가 구체적인 안들을 다 가져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폭파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얼마나 신났겠어. 그러니까 엄청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걸 택한 거지. 특검에서 조사하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노상훈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몄는데 윤석열이 실행했잖아요.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났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보면 노상훈이가 윤석열 머리를 지배하고 이제 수종 역할을 했던 것이 김용현인데 김용현이 그동안 국회에서 했던 것을 지금 다시 돌아보면 이자도 내란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얼마나 깝죽됐습니까? 아주 가관이죠. 가관. 뭐 하는 거 보면은 저런 사람이 경호처장 때도 나와서 깝죽거리고 그다음에 국방장관이 할 땐 더 하고 그러면 왜 그랬겠습니까? 야 너네들 지금 뭐 아무리 어떻게 해봐야 곧 내란 일어나서 너네들 다 수장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태도 한번 보시죠. 저라면 잘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능한 경우는. 근데 승진했어요. 장관. 대통령이 아니시니까요. 아니 그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시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 후보자. 네. 갑자기 후보자. 네. 그 당황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하지 마세요. 전혀 당황 안 합니다. 김영현 장관이나 여인형 사령관의 이 흐리멍텅한 대처가 저는 국민들의 의혹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은 계엄은 가능하지도 않고 본인의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답변하세요. 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자, 보이는 겁니다.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흐리멍텅한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뭐 듣고 안 듣고는 장관님 생각이고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넘쳐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지철 발가락도 못 따라간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저를 자꾸 차지슬에 비유하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웃지 마세요. 네? 웃지 마시라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차지철에 저를 자꾸 비교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 그런다고 그래 발가락도 못 따라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 비교를 하지 마세요, 아예. 저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죠? 처음 봤어요. 아니, 국회에서 무슨 저렇게 무슨- 말하는 건 봤어요. 무슨 저런 XX가 있어. 욕할까봐. 아,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아니, 국회에서 국무위원이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는 거 국민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오만불선한 태도로 그다음에 그랬다니까요? 니네들 처음 아니 보셨어요? 니네들 나 처음 봤어요. 얼마나 아니 놀라셨어요? 얘기는 기사는 봤는데 제가 기분 나빠질까봐 그때는 안 봤는데 이거 보니까 정말 끔찍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 속마음은 이거예요. 니네들 다 내 아래 있어. 그렇죠. 내가 다 아까 총과 칼은 내가 가지고 있어. 얘들 다칠 수 있어. 이 얘기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옛날에 차지철이가 그랬었죠. 예. 아니, 차지철이가 그렇죠. 딱 그러니까 이제 그랬죠. 김용현이는 입장을 보면 그런 거예요. 너네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봐라. 네. 윤석열이 나 꼼짝 못 절대로 건든다 안 된다. 하는 거 하나. 어. 그다음에 너희들 그렇게 해봐. 곧 다 내가 정리해줄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요. 아, 그러니까. 여인영이도 국회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아주 불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다 머릿속에 그런 계산이 이미 들어있었던 공작을 거죠. 다 갖고 있었던 거지. 이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얘네들 다 쓸어버리겠다. 몇 개월 뒤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있을 건데 너네한테 내가 이렇게 뭐 그렇죠. 겸손하게 대할 필요가 있어?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고. 김용현하고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유병호잖아요. 그래요. 감사원의 유병호. 어쩌면 하나같이 이렇습니까? 대통령을 내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회에 나와서까지 저렇게 오만하게 막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역대적으로 보면 황간이 언제 나오느냐. 왕이 무능할 때 나오잖아요. 왕을 엎어서 호가호위하는 거. 지금 김용현 그리고 유병호 이런 사람 누가 키웠습니까? 무능한 윤석열이 키운 겁니다. 그래서 전 이거 볼 때마다 무능한 윤석열 그리고 그 옆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김건희, 김용현, 유병호, 여인영 얼마나 국민들 앞에서 오만불손했는데 어쨌든 이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제목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 아, 저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말이 나와요. 아까 그 말하는 태도 보셨죠? 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 되는 겁니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그 눈깔 보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김진애 의원님 갓나고 중에 상갓나고 얘기했죠. 네. 또 저런 놈이 또 분리하면 꼬리 팍 내립니다. 헌재에서 족칠 때 네. 그때 표정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 보세요. 테니까 그건 제가 봤습니다. 한번 봐보실래요? 네. 또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하나 아니요. 그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기고문을 많이 썼고 네네네. 제가 기고 활동을 많이 했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쓰던 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모르겠어요. 저런 걸 상갓나고라고 정말. 그런다니까요. 저런 건 쫄갓나고라고 그러지 않나? 저희 그 예전에 그 국정감사 때 제가 박정훈 대령님 변호인으로서 이제 국방부 그 군사법원 관련 이제 국정감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바로 그 무인기가 문제가 됐던 날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거기에서 막 보고를 받을 때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소름 돋는 게 자기네가 보내놓고 마치 북한의 무인기 문제인 것 마냥 그때 문제 제기를 해갖고 그 곤란하던 국정감사를 피해갈 수 있었죠. 그때 연기하던 걸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 소름 돋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뻔뻔하게 마치 마치 북한에 도발이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걸 생각하면 이게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역시 이것도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 계엄령에 대한 어떤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경고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뭐 생방송 토론하고 뭐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한 대로 했었죠. 국민의힘 계엄 신호를 정말로 알고도 무시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 제가 물론 윤석열이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윤석열 계엄 사태에 이르고 이 6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아직도 활개치고 다니는 이면에 과연 윤석열 같이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얘기하냐면 분명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윤석열과 손절하겠다, 뭐 큰절하고 뭐 당 색깔 받고 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국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가 말이죠. 아이 세상에 프로그램 뭐 쓰냐고 그러니까 LG 거. 그게 90년대 때는 실제로 LG 쪽에 워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써본 거죠. 네, 안 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제 저렇게 비굴한 자들이 강한 사람한테는 엄청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한 척하고 이런 자들이 이제 딱 수위 입고 수갑 차고 그러면 달라지죠. 네. 많이 달라집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심판이 필요한 거죠. 자, 내일 구속영장 심사 한번 기다려 보고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최혜병 특검이 김태효 왜 이제 안 부르나 했어요. 김태효를 11일 소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VIP 경로설 관련해서 부르는 거죠, 정구승 변호사님? 예, 그런 걸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최혜병 특검의 경우에는 그 최혜병 그 사망 사고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박정훈 대령님이 수사를 워낙 정말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잘 해놓으신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깊이 파고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돼야 되는 건 당연히 수사 외압 그리고 구명 로비 이쪽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인 김태효를 불렀다는 것은 수사가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계환 수사했잖아요. 조사했잖아요. 그러면은 김계환이 박정훈 대령한테 이야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박정훈 대령이 아니 국방부에서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랬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박정훈 대령님은 첫 수사를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시간과 장소 그런 걸 특정해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기환 사령이 나에게 어떤 워딩을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환 사령관은 아무래도 계속 그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이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자백을 하는 게 마지막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처? 왜냐하면 무슨 선처야? 이제 제가 그 법조문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김기환 사령관이 뭐 직권남용 혐의도 있지만 더 자기한테 크게 더 문제가 된 거는 모해 위증 혐의입니다. 모해 위증이란 뭐냐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위증을 하면 일반 위증보다 더 세게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일반 위증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모해 위증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데 모해 위증에 관련해서 특별 규정이 있는 게 이 모해 위증이나 위증을 범한 자가 그 사건에서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아직 박정훈 대령님의 재판이 확정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여기에 와서 이제라도 그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외압을 받았고 어떤 구명 로비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이게 의무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제까지는 또 꼭 할 필요는 없어서. 근데 김태효는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김태효는 절대로. 그렇겠죠. 절대로 그거로 끝날 일. 저는 항상 윤석열 정권의 쓰리킴, 김용현, 김태효, 김건희 이 세 작자가 정말 모든 거를 주도했다. 근데 보세요. 김건희는 김용현하고 경호처 관련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네 예산 써줬지, 비어폰도 다 지급해줬지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김태호는 속삭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저기를 하면서 그 외교나 이런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뭐 나가가지고 노래도 부르게 해주고 아메리칸 파이도 부르게 해주고 이러고 나니까 저는 이 세 명이 어떻게 속삭였느냐. 그리고 특히 김태호하고 김건희하고는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 또 수년 동안 가까웠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이번 내란 사건에서 어떻게 돼 있는 건지는 이건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시작점은 아마 최혜병 그 특검에서 시작점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에도 김태우는 불려갈 거라고 보입니다. 아니 이제 한 명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또 있어요? 쓰레기위에 김주현. 아하, 김주현. 김주현은 마지막에 설계자. 그냥 제가 정말, 아니, 근데 저건 김- 설계자일까? 저는 설계자였다고 생각하고 김건희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을 수 있다. 심우정 검찰청장과 비아폰을 통해서 가장 많이 김건희 수사에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주는 사람은 김지현 민정수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왜냐면 여의도에서 김지현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때부터 그런 말이 떠돌았는데 저는 그것이 상당 부분 사실이다. 특히 심우정과의 통화 내역에 대해서 더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란과 그 김건희 특검이 보여줘야 될 결과물이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록으로 붙을 김가가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김성훈이. 아, 이제 지금 보니까 부럽도 안 되는 것 짜말이죠. 같아. 예. 아, 지금 뭐 최혜병 특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특검에서 증거를 수집해서 기소하고 그게 이제 딱 나오는 것만 남아 있지만 우리 국민이 모르는 거 어디 있어요? 최혜병 순직했죠. 박정훈 대령이 수사했어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임성근이 이거 처벌해야 되니까 경찰로 이제 이렇게 딱 넘기려고 했고 넘겼어요. 그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성근이 직접 지시를 했든 안 했든 그 휘하의 장병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순직을 했으면은 그 책임자는 당연히 옷을 벗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요. 아이고 내가 큰일 나게 생겼다 해가지고 무명운동하고 이종호 통해서 아이.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김건희가 뽀로로 왜 이종호가 지 돈 많이 챙겨줬으니까 오빠 임성근이라고 그 사단장 있는데 그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거 살려줘야 돼. 에? 이거 얼마나 나를 챙겨주는데 우리 스폰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래? 야 이런 일로 뭐 사단장 다 자르면은 사단장 대한민국에서 누가 해먹겠어? 딱 한마디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때 관련돼 있는 놈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진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다 아는데 임종득도 있어요. 네. 이런 자들을 윤석열이는 딱 자기 일 봐주잖아요. 그럼 꼭 자리로 이걸 갚아주잖아요. 그럼요. 대사 보내주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 되는 건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디테일이 좀 몇 개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이런 식이면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더 하나 밝혀진 것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가 하나 더 밝혀진 게 임성근이 거짓 보고를 한 정황이 좀 밝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혜병은 사실 물 안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다가 이제 실종이 되고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건데 임성근은 그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뚝이 무너져서 병사가 실종됐다는 식으로 축소 은폐 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한테? 사령관한테? 그때 본인이 사령관이고 이제 본인이 청와대 쪽으로 사령관, 올라갈 청와대 때 쪽으로.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된 것 용산에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했다고요? 때문에 그리고 근데 다른 데에서는 당연히 실종자 수색 중 사망이라고 실종이라고 했는데 네. 임성근은 그렇게 보고를 올려서 대통령실은 아마 그렇게 들어온 거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임성근의 보고를 믿고 뚝이 무너져서 사망한 거면 이런 식으로 잘못하게 그렇게까지 됐고 뭐 책임을 물을 수 없지 나중에는 않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밝혀졌고 우리 큰일 났다. 임성근이 거짓 보고한 것 같다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구명로비로 나아가는 걸 보이는데 이 모든 발단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던 임성근의 거짓 보고, 허위 보고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증거를 잡은 것으로 보이고 이제 뭐 거기서부터 다시 밝혀나가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근이 부인이 네. 와이프가 김건희 김건희 측근과 연락을 몇 차례 했나요? 7월 그러니까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그 휴가 기간 휴대전화 그때 예 있을 때. 통화 내역을 확보해서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임성근이 와이프가 김 여사 측근하고 통화를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사의 표명한 날 그러니까 그때도 왜 이종호가가 야야야 그거 하지 말고 있어 내가 조치해 줄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14건, 9건, 4건 이걸 구명 로비가 아니고 뭐라고 안부전화 하루에 14번씩 합니까?
이 김건희 측근이라면 누구하고 했을까요, 정구승 변호사? 정씨? 저는 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지.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BP 패밀리 중 한 명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참 이 통화 내역을 저희 변호인단은 확보를 못했었는데 공수처한테 감사하면서도 화가 나는 게 그 통화 내역이 1년 보관이 됩니다. 저기 2023년도면은 2024년도에 이미 통화 내역은 삭제됐다는 건데 저게 지금 나온다는 뜻은 공수처에서 이미 통화 내역을 확보해서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갖고 있었다. 감사한 거는 그렇게 미리 잘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는 것이지만 반대로 또 참 화가 나는 건 감춰왔던 게. 거의 2년, 근 2년간 저거를 저희 변호인단이든 재판에 제공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본인들이 그렇다고 수사에 나아가지도 않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해서도 저희 입장에서 야속하기도 하고 또 지금 와서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데 조력을 하니까 고맙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임성근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뭐 와가지고 야 들고 아주 읽는데 내가 김건희여서 한번 뭐 보기라도 했으면 전화라도 뭐 한번 억울하지. 뭐 그런 해봤으면 얘기. 뭐. 그래 지가 아는 거지. 안 한 거지. 누가 너한테 했다고 그래. 어허. 그런데 이 와이프 시켜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김건희는 또 그럴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보지도 않았다. 김성근이 전화도 없다. 그리고 딱 한다는 얘기가 다 그 밑에 행정관이니 이런 친구한테 전화 받고 또 와이프를 통해서 아유 깡깽이들. 사실 이미 그 임성근의 거짓말이 밝혀진 추정되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 국감에서 청문회로 기억하는데 이종호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임성근은 바로 모릅니다라고 답합니다. 근데 이종호 동명이인 중에 하나가 자기 그 상관이었던 분이 계세요. 그럼 어떤 이종호를 맞을까요? 저는 그 해병대 사령관 자기 상관은 압니다라고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이미 그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라는 걸 자기가 알고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아 그런데요. 정말 저는 김건희가 임성근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잘 뭐 그런 사람은 알 이유가 관심도 있어요. 없죠. 관심도 없죠. 이종호만 근데 아는 거죠. 이종호가 얘기를 하니까 했는데 그게 한심한 게 자기한테는 이종호가 너무 소중한 거야. 자기를 돈 벌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네트워크 만들어가지고 자기 수하들도 만들어주고 그게 너무 한심하잖아요. 소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뭘 잡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사실은 잡혀 있고 네. 되게 조금 끔찍한 상상을 한다면 만약에 BP 패밀리들의 그 구명 로비가 성공을 해서 임성근이 살아났고 임성근이 윤석열의 애정을 받아서 총애를 받아갖고 해병대 사령관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12월 3일 날 그 국회로 밀고 들어왔던 병력 중에 해병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다른 뭐 707 이런 친구들이야 조금 엘리트였던 병력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들에게 좀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했고 실제로 흥분하는 걸 스스로 자제하거나 좀 그게 했는데 만약 사병 그리고 일반 병사들이었다면 아마 자기네들을 탓하고 밀어붙이고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 헬기 통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707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따르냐고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임성근의 성향을 잘 생각해 본다면 그냥 무대뽀로 해병대로 밀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2, 제3 계엄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저희 박정훈 의원님께서 좀 또 나라 구하는데 일조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뉴스토마토 기자가 왜 케이블 타이로 포박되는 거 나중에 영상 공개된 것도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간첩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간첩이 국회에 있으라고 망설였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이 잘못된 지시로 인해서 본인들은 정의라고 생각하고 더 과격하게 행동했을 가능성도 있고 박정훈 대령님이 어떤 수상식에서 제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정말 계엄이 성공됐으면 자기는 과연 살아 있었겠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이 계엄이라는 게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분들은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정말 내 가족과 내가 수거 대상이 되거나 체포되거나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사살될 수도 있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심지어 노상원 수첩의 그 해병대 그 대령 이런 식으로 박정훈 대령님을 암시하는 수거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있었죠. 예. 자, 김건희 특검도 지금 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변함없이 님께서 기다리다가 쏘셨나 봐요. 77,000원 슈퍼챗 보내시면서 77만 되면 쏘려고 든 적금 보냅니다. 네. 어여 100만 정어리 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셨는데 900명만 되면 되네. 예, 800. 지금 888. 9,900 네. 900명이 아니고 88명만 88명만 되면 77만 명 되는 거죠.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 구독 안 누른 분 계시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지금
턱걸이네요. 예,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독도사랑님, 백운경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독도사랑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머니언님, 또 복덩이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앵커님 댓글에 예. 우리 발언 듣고 이제 해병대 차별하는 거 아니냐?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정수 변호사님. 저는 해병대 유교 연대를 응원하고 있고, 근데 그게 그럼요. 해병대를 차별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징집병이기도 하고, 물론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명령에 순종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흥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우려가 더 있다. 그리고 사령관이 더 맹목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더 푸시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해병대를 전혀 차별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저희 박정훈 대령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이 내란 사태에서 해병들이 보여준 기계와 용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리스펙트하고 있고. 아이, 뭐 우리 정구숙 변호사님이야 확실하시죠. 진짜 해병을 사랑하시는 너무 멋있죠. 분이고. 예. 자, 이제 강혜경 씨 있지 않습니까? 예. 강혜경 씨가 출석을 김건희 특검에 하기로 했다고요? 예, 이거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갖고 아마 검찰의 자료를 특검이 받았을 텐데요. 저희 변호인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창원지검, 지금은 중앙지검으로 모였지만 그 검사분들께서 포렌식을 제대로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남겨놨을까? 정보 정리를 제대로 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검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고 수사를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단이 먼저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특검에 연락을 먼저 드렸고 이렇게 자료가 정리가 됐고 혹시 모르는 과정을 겪기 위해서 저희가 포렌을 또 별도로 돌려갖고 자료를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명태균 관련, 특히 김건희 공천 개입 관련해서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특검의 의사를 전달했고 아마 그렇자 특검에서는 이제 출석까지 하셔서 진술까지 해달라라는 회신이 왔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77만 돌파했습니다. 역시 김진애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 역시 우리 정원이들 대단하시네. 대단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박희재님은 또 회원가입해 주셨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77만. 근데 그러고 보니까 007 그러니까 더 이쁜데 예. 금방 또 올라가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보시면서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도 계셨군요. 에이. 예, 감사합니다. 야, 곧 100만 되시겠네. 근데 요새가 비수기긴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지금. 우리 정어리 TV만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고 감사하지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저쪽 얘기도 잠깐 한번 해보고 갑시다. 통일교가 지금 갑자기 이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쪽에 뭐 본부장인가 했던 자가 김건희한테 샤넬백 주고 뭐 구두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구두 바꿔주고. 근데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 문선명 전 총재 부인이죠. 네. 근데 뭐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통일교 엄청 돈 많지 않아요? 근데 무슨 도박을 해나? 일단은 뉴스를 보면 검찰에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서 한 총재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처를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업무상 횡령은 일단 출금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고 제가 보기엔 이 통일교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이 고가의 선물들이 결국은 김건희한테 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진짜 이른바 뇌물로 볼 수 있는 명품을 수사한 인물은 누구시며 그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오가는지 커넥션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이아 목걸이, 뭐 샤넬백 이런 데 열광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물론 적은 거 아니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갔을 커넥션은 몇백만 원, 몇천 원이 아니라 몇 조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특검에서 그런 부분을 좀 파헤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통일교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뭔가 뭐 YTN 인수라든지 뭐 또 캄보디아 개발 공적 원조 개발하는 거 뭐 이런 데 사업 관여한다든지 하여튼 김건희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김건희가 도대체 안 해먹은 게 뭐가 있는가 이거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아, 제가 참 목이 다 막히네. 어쩌면 저렇게 식욕이 좋을까? 근데 아마 그 식욕은 김건희 본인의 식욕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쪽 패밀리, 건희 패밀리의 식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집안의 탐욕이 그 유전자가 어머니,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오빠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이른바 마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가령 마약이나 평택 사건 같은 거에는 사실은 김건희를 믿었지만 그쪽은 덮어줄 거라고 믿은 거고 실제로 일을 한 사람은 그 어머님과 오빠 쪽의 라인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말 배가 고픈 사람, 그게 이유가 뭡니까? 권력에 대한 중독도 그렇지만 돈에 대한 중독은 이 끊임없는 바닷물 마시면 계속해서 허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벌이면서 자기가 뭔가를 해내고 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뭔가 하나를 해내면 그렇게 성취감을 얻는 이른바 김건희의 권력, 영향력 증후군이에요. 저는 그건 권력도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면서 얻는 이 짜릿짜릿함, 사람을 조종했다라고 하는 이 짜릿짜릿함 그 중독에서 못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임성근이 뭐라고 임성근 하나 이렇게 목을 매달아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오냐고요. 바보같이. 근데 이제 김건희가 지금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도 출국 금지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고속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조단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엄청난 사업에 계속 관여를 했다라는 거 한 건도 아니고 지금 뭐 양평 고속도로 의혹부터 해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이거 좀 반드시 파헤쳐야 될 거고 이 김건희의 권력도 문제이지만 이런 사람의 남편이 대통령을 하면서 국정을 했다라는 게 정말 참 참담합니다. 이 시대에 돈 버는 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가 부동산, 두 번째가 주가 조작, 단위가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짜 돈 쉽게 버는 게 마약이거든. 이 세 개를 다 건드렸어. 부동산에도 건드리고, 주가 조작에도 건드리고, 마약 쪽에도 건드렸는데. 근데 이제 숫자가 돼야 한심한 되지만, 거는 예. 이제부터 가르쳐줄 텐데, 근데 여기에 한심한 게, 아니, 원희룡 같은 국토부 장관 한 사람이 거기에 들러리 역할을 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장관이라는 작자는 적어도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메커니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러리 서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니 이런 데 가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MOU가 있는데 MOU 안에는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말 자체가 안 재건의 들어가 절자도 있대요. 없대요. 아니 얼마나 한심해.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적어도 그거 내놔봐. 내가 갈 만한 자리인가 하면 봐야지. 이거를 해야지. 그거 안 하고 용산에서 전화 오니까 그냥 가버린 거 아니에요. MOU는 아무 쓰잘 데 없어요. MOU 100번 해봐야.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원희룡도 크게 뭔가 잡혀 있거나 본인의 권력 지향성이 너무 해바라기 같거나 이 두 가지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고요. 박조수한님,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교민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캐나다에서 함께 해주시네요. 이제야 제가 당당히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고개 빡 세우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저희 교민들의 면을 세워주신 잼프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예, 박조수한님 사랑합니다. 정구승 변호사님이 방송 중에 댓글 쓰셨네. 해병대를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임성근이 지휘관이었다면 더 위험할 수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항상 해병대를 존경하며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뭐 비하 발언으로 안 들었는데 혹시 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앵커님 그럼 저도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저는 이제 해병대연대 분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있고 사진도 있고 자주 소통하고 있고 또 박정은 대령님의 이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사실 백운기 앵커님의 정월의 TV에서 이 사건이 묻히지 않기 위해서 앵커님이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런 방송에서 저희가 뭐 해병대를 이렇게 오해할 만한 발언을 정말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오해를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병대 분들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 오해하시지 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또 행동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병대 예비역 연대 변호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비하 발언 몇 개 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노상원 제가 비하 발언했습니다. 더 센 것도 하고 싶었는데 워낙 제가 점잖은 사람이라 그 정도 했습니다. 저는 쫄 같나고 했습니다.
또 여기도 비하하고 싶은데 점잖게 하나 좀 짚어볼 게 국민의힘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보수 매체는 좀 걱정이 많이 되나 봐요. 그러면서 야 정신 좀 차려라 너네들 그래가지고 안 된다라고 아주 참 안타깝게들 얘기를 하던데 보수 매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런 경우는요 쾌도 남마가 필요해요.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앉혀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5일인가? 나 이제 그만 안 한다고 하면서 대표 출마하겠다.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려면 왜 또 맞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걸 맡으라고 하면은 나는 대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맡아놓고 5일만 해도 저기 하니까 사람이 도대체 중심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나를 혁신위원장 시키려면 그것도 성질은 나겠습니다. 명색이 혁신위원장 앉혀놓고 혁신위원을 안철수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다 비대위원장 임명해버리면 어떤 혁신위원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열이 난 건 알겠는데 일단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공개를 한 거예요. 자기가 비대위원장한테 최소한도 혁신위원 하려면은 권성동 권영세는 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거는 제대로 된 판단이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자가?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권영세가 다 또 자리 욕심 때문에 그런다고 이제 역공을 취하는데 이게 무슨 집안이 희망이 보입니까 김진애 의원님? 저는 정말 그냥 그쪽 방향으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데 지금 하는 건 사실 모든 게 무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국힘은 지금 망할 힘조차도 없는 무력한 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치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치료. 또 하나는 3년 뒤에 총선에서 완전히 그냥 쪼그라드는 영남 자민련도 못하는 쪼그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번 일단 쪼그라들겠습니다만은 지방선거에서 뭐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안 하면은요 아직도 위기의식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재산은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103석 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내년에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도 저기 망할 의지조차도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되는데 뭐 저렇게 지지고 볶고 하다가 1년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망할 의지도 없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게 그 정도의 의지는 있어야 정말 뼈를 깎는 쇄신을 해갖고 새로 재탄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럴 용기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작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어서 희망을 보긴 어렵다. 국민의 힘, 한동안은 국민의 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러다가 국민의 적 이런 말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세금 받는 국회의원들이라도 좀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활동하라는 건가 이번 추경 관련한 발언을 하는 거 보면 국민의 우라통을 터지게 한 정말 이렇게 이 계엄 탄핵으로도 이렇게 망가지는 당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저 사실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포들이 국민의힘을 보면서 왜 부끄러워야 되는지 도대체 부끄러우면 왜 국민들의 몫이 해야 되는가?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니 갑자기 한자가 잘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혁신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정당 아니에요? 그리고 황골탈퇴 하겠습니까 저거? 봉골수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더 뭐가 좀 좋겠습니까? 너무 좋은 말 많이 썼죠. 그러니까 좋은 말 말고 그냥 뭐가 좀 좋겠습니까? 객토? 그것도 약하죠. 그것도 약해. 하여튼간에 답이 없는 정당이야 지금. 사직생의 마음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쓸 것도 없고 딱 두 자로 하면 돼요. 자폭. 자폭하면 돼요. 그건 뭐 정말 한심해. 잘 나가고 있는데 또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또 윤석열 구속. 요새 매일매일 수요일까지 가. 그걸 바로 선고하면. 이번 주말까지 80만 도달합니다. 그죠? 그렇죠. 예. 저기 집어넣고 나오면 해야지. 김진애 의원님을 주말에 한번 특별히 모셔봐. 80만 올려. 아이고 참. 예. 오늘 2부에서는 제가 1부에서 다룰까 하다가 오늘 김병주 최고위원님 나오시니까 윤석열 죄 가운데 외환죄, 북한에 무인기 또 보낸 정황이 더 드러났죠.
그리고 최혜병 특검 관련된 거 이런 내용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